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해외 방문을 떠납니다. 취임한 지 열 이틀 만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인데 그런데 일정이 1박 3일입니다. 빡빡하다를 넘어서 이 정도면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갑자기 윤석열이 떠오릅니다. 지난해 7월이죠.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데 뜬금없이 하와이를 들렀습니다. 그것도 2박 3일이나. 그 전해에는 리투아니아에 갔다가 김건희가 명품 매장에 들렀던 것 탄로가 났고 또 그 전해도 갔거든요. 갈 때마다 나라 망신을 시킨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제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나가는가. 국민들이 궁금해했고 결국은 대통령 전용기 타고 김건희랑 공짜로 세계 여행 즐기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라 돈이고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첫 외교 일정 성공적인 데뷔 무대가 되길 바라는데 부디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합니다. 대선 치르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선거 한번 치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라도 들렀다 오라고 국민 청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광고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특별 기획 상품으로 준비한 거 구룡포산 박달 홍게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께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바다로 배가 나가는데도 물량이 부족한 판국인데 현재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돼가지고요. 조업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문하시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실 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괜찮아. 기다렸다가 먹어볼 테야 하시는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바로 잡은 싱싱한 홍게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일에서 7일 정도 기다리셔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다 하는 분들은 주문을 해 주십시오. 근데 되게 맛있으신가 봐요. 리뷰 사진 보니까 저도 얼른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라면, 홍게는 라면이지요. 홍게 다 드시고 홍게 라면 끓여서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이제 금어기가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리뷰 사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맛있게 잘 드셨다면서 아주 예쁘게 홍게를 손질해서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치킨 한 마리 가격보다 싼 가격에 온 가족이 배부르게 잘 먹었다. 감사하다라면서 홍게로 볶음밥 최고죠. 라면도 좋지만 또 이 게딱지에 볶음밥 해서 먹는 거 그것도 좋잖아요. 그런 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싱싱한 상품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대선 끝나고 좀 하루 쉬었습니다. 쉬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더 싱싱하게 달리겠습니다. 최송환님 금요일 하루인데 우리 앵커님 몇 달 된 듯 보고 싶어요. 아이고 예. 거미줄 최정환님 일 마치고 샤워하고 빗소리 들으며 푸른 잎에 떨어지는 빗줄기. 범사가 이렇게 행복. 대통령님의 출장 잘 다녀오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참 세상이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왔는데 남쪽이 특히 더 많이 왔죠. 네, 남쪽이 많이 왔죠. 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요?
대답이 너무 거기서 짧게 그냥 끝나서. 짧게 끝나서 저는 대답을 했어요. 이건 가볍게 인사하는 거니까. 아니 앵커님 옷하고 잔디하고 너무 이렇게 그런가요? 비춰주시면 예. 오, 잔디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야. 잔디 색깔로. 감사합니다. CG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곧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00일 정도 걸리나요? 네. 예, 100일을 목표로 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그 윤건영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NSC 복귀가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다 뜯어가는 바람에 거기를 재설치하는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렇죠. 시설은 뭐 100일 안에 끝날 것 같긴 하고. 안보 네. 또 그런 시설이 제일 중요하니까 혹시 양절 변호사님 청와대 구경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딱히 저는 한 석 달 전인가요? 그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하고 같이 구경을 갔었는데 너무 낡기는 낡았어요. 그래서 손볼 때가 꽤 많이 있겠구나. 특히 침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좀 봐야 될 거고 아마 그런 것도 좀 거치고 이제 무엇보다도 보안 관련 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하나 또 느낀 것은 그 임세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국무회의 열리는 곳을 무슨 뭐라고 하죠? 뭐 무궁화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별칭. 예. 그 용산의 국무회의 장소를 이렇게 보면 물론 막 그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와가지고 윤석열 때 말고 근데 그 청와대의 국무회의 열리는 그곳을 딱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게 공간의 어떤 그 위험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 안에 딱 들어가면서 국무위원들이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싫다고 그렇게 갔으니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윤석열 정권의 화근이었죠. 사실 청와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통령실로 옮긴 게 저는 이 정권의 말로를 보여준 하나의 단서였다, 시초였다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일정이 1박 3일이에요. 제가 몇 차례 이번에 그 이재명 내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다. 정말 아주 뭐 보통 각오 가지고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세현 대변인. 네. 이제 기자들도 청와대 출입 기자면은 다들 이제 선망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곳을 취재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좀 그 곁가지로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같이 가서 이렇게 좀 견문도 넓히고 이러는 것도 또 사실 그 부수 효과를 기대를 하기는 해요. 네. 물론 바쁘죠. 사실 뭐 외국 많이 돌아다녀도 거기 어디 구경 한 번도 못 하고 돌아오지만 캐나다 가는데 1박 3일. 기자들도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닐 거예요. 대변인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순방을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요. 1박 3일 일정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게다가 캐나다면 최소 1박 3일이면 비행기에서 2박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조금 일정만 딱 하고 그냥 바로 돌아오는 일정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기자분들도 취재를 가시긴 가셨지만 가셨어도 딱 이렇게 정해진 취재만 딱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시간 조금 자유 시간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을 거고 비행기에서만 거의 있다 오는 시간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1박 3일 말이 1박 3일이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엄청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결국 거기 도착하면 아침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부터 일정 시작하고 거기서 하루 자는 거죠. 하룻밤 자고 또 밤에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할 일도 많잖아요. 사실 여유 있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도 그렇고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 주가도 계속 뛰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좀 촉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 윤석열 이 전 정부가 만들어놓은 문제점 이거 해결하려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힘든 거죠 결국은.
1박 3일. 아니 특히나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일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데 사실 선거 안 치러보셨죠? 저는 그래도 옆에서 취재는 하셨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라고 그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에다 잠기고 그럴 정도로 살인적인 일정이었는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저 건강이 좀 걱정돼요. 걱정되죠.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기자 시절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총재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원 유세를 한 달 정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단 버스를 타고 한 달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었었어요.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연설하고 있으면 밖에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같이 또 돌아오고 서울까지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한 달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20대였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김대중 총재 없어 저 연배에 저렇게까지 다닐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이번 선거 그보다 더 힘들었었죠. 그때는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신문도 정말 하루에 한 번 나왔었고 실시간 뉴스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챙길 것들이 좀 덜했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일거수일투족에 다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이 일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국무회의 장소에서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김밥 한 줄 놓고 한 30분 할 줄 알았더니 국무위원들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기자단들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있죠. 이제는 기자단을 향해서도 카메라를 비추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해야 나라가 돌아가겠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분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이 해놨던 그 잘못된 부분을 다 바로잡으려면 한날 한시가 급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정말 가장 큰 걱정이 아마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강 이상 없으시길. 건강 이상 없으시길.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본인이 또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그 참모들 뭐 김태선 지금 의원이라 이렇게 수행하셨던 보면 10분만 여유가 나도 딱 몇 초면 머리 붙이고 잠들었다 한 8분 주무시고 일어나면 멀쩡하다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일단 그래도 걱정은 되니까 챙길 건 챙겨가면서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하와이부터 들러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왜 하와이를 가냐. 그리고 하와이는 옛날에 대통령들이 미국 갈 때 하와이를 거치기는 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가기도 하고 하와이를 경유해서 가기도 하고 하루 정도 잠깐 뭐 급유도 하고 그러느라고 들르기는 했는데 올 때 이렇게 이제 거쳐서 오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때 작년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아예 하와이부터 딱 가가지고 2박 3일 하고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만입니까? 뭐든지 그냥 외국을 또 너무 자주 나갔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사고 치고 뭐 명품숍 들르고 하와이에도 그 이름이 뭐더라 엄청나게 큰 세계 최고의 명품숍이 있어요. 라 알모네란가 뭔가 막 있어요. 그거 가려고 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 또 하와이 가가지고요. 뭔 일이 있었냐면 사진을 교체를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김건희가 이렇게 그 하와이 주지사랑 같이 악수하는 사진을 연합뉴스가 맨 처음에 냈어요. 얼굴도 한번 보세요. 저걸 맨 처음에 딱 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진을 교체했는데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맨 처음에 김건희하고 악수하는 것부터 냈다가 다시 윤석열하고 악수하고 냈는데 저 서 있는 폼 좀 보소. 진짜. 최진봉 교수님. 네. 왜 하와이부터 갑니까? 갈 필요가 거기를 왜 먼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저게 정상회담이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굳이 저기를 기착해서 갈 이유가 없고 첫 번째 사진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김건희 씨가 먼저 악수했었다기보다 본인 표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윤석열과 악수하는 것보다 김건희 씨와 악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표정이 약간 좀 이제 평상시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저 사진이 패러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이유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근데 저는 저게 바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일도 많은, 정부에서 할 일도 많고, 국내에서 할 일도 많은데, 하와이를 가서 굳이 저기서 먼저 들렸다가 가는 이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전용기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뭐 타이트하게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를 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관광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 하와이 갔을 때가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호텔이 문제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하와이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그 유해 그 참전했던 유해를 찾으러 갔던 그때 한번 들려서 그것도 1박으로 잠깐 들려서 유해만 찾고 바로 왔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럼 보통 하와이에 들렸을 때는 묵는 호텔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선이 거기가 제일 빠르고 이동하기 편리하고 한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소위 말하면 하와이의 공공기관이랑 가까운 호텔이거든요. 보통 거기에 묵는데 당시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는 그 동선과도 너무 먼 소위 말하면 제가 특정 호텔 이름 명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른바 이영애 씨가 결혼한 매우 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는 되게 굉장히 먼 휴양지에서 되게 굉장히 먼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쪽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은 당연히 좋죠. 근데 동선은 어렵죠. 글로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게 저는 그 호텔에서부터 딱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송환님, 대통령님 건강히 다녀오시길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울 은숙 설레는 여행 건강히 잘 다녀오길. 오늘 아침 댓글창에 김은숙님 중국 여행 가신다고 글을 올렸던데 최송환님이 또 김은숙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김은숙님 최송환님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잘 댕겨와서 만나요 하셨는데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첫 정상 외교 대비하는 건데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깐 좀 따져볼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김용현이가 석방됐네요.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야, 이거 정말 지기현이가 한 거죠.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기현이 워낙에 해괴한 지금 판결을 내려서 지금 윤석열을 풀어주다 보니까 어떤 초점이 다 지기현에게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번 보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예. 이번 달에 김용현뿐만 아니라 뭐 이준이라든가 같이 구속됐던 뭐 그때 당시 군인들도 다 이번 달 말 아니면 7월 초에 다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을 하게 되면요. 모든 그 제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 막 돌아다니는 거 아무것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건 그냥 재판만 출석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석을 결정한 이유가 이 검찰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냥 풀어지게 되면 조건을 달 수 없다. 하지만 보석은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서약서를 재판에 제대로 나오겠다는 서약서를 내라고 하고 주거지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지 마라 라는 그런 것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을 쪽이 법원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결정인데 문제는 이제 김용현 측에서요. 나 보석 안 받겠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조건부 보석. 그러니까요. 예. 조건부 보석은 안 받겠다. 예. 두 번을 이미 신청을 했다가 조건을 달겠다고 하니까 예. 난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였죠.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정은 나왔지만 저는 김용현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며칠 더 있다가 보석 없이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석 보니까 1억 원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안 내버리면 못 풀어줘요. 또 결정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실은 원래부터 풀었을 수 있었던 건 검찰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역할을 해서 다른 그 사유, 다른 혐의로 재구속을 한다든가 하는 게 더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수사권의 한계라는 것도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린 거라서 하여튼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내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할 별 없이.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구속기간 만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기간 안에 네.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정리를 한다는 그런 6개월 전제하에 안에. 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기현 입장에서 우리가 지기현이를 잘 아는데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고 뭐 이런 핑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그 핑계를 결정을 똑같아요. 그때
이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줄 때도 희한한 무슨 날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풀어줬는데 검찰도 즉시항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기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놓고 똑같이 이번에는 또 지기현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입장에서는 잘 됐네 뭐 풀어주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노상원이도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용현, 노상원 이런 자들이 나와서 돌아다닌다. 이게 국민 감정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자들, 내란 관련자들이 모두 다 지금 7월 안에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제일 늦은 게 7월 뭐 10 며칠인가 그러고 다 7월 초에 다 풀려나게 돼 있더라고요. 6개월이 만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따질 게 많아서 법원 입장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 다른 건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으로 기소가 가능한데 검찰이 왜 기소를 안 하냐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기소를 해서 다시 구속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으로 또 기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민간인 노상원에게 뭐 비화폰을 지급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건을 가지고 구속 기소하면 가능한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재판부도 좀 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김용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본인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양지열 변호사 말처럼.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검찰이 나서서 기소를 다시 한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찰이 찾아내야 된다. 검찰도 만약에 그냥 이대로 뭐 손 놓고 있으면요. 검찰도 동조범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검찰이 왜 그걸 구속 기소 안 하는 겁니까? 다른 건에 대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켄님, 검찰 토스, 지기현 스파이크 그러셨는데 아니 세상에 내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대통령 특권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그런 중대범죄 중에 중대범죄인데 그 우두머리 나와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우두머리보다도 그다음 더 센 놈이었을 수도 있는 김용현, 노상원이가 풀려서 돌아다닌다. 아니 지금 법원에서 윤석열이랑 관련자 연락 금지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네.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뭐 지네들 전화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비화폰으로도 전화 자유롭게 했던 사람들인데 뭔 연락을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나오게 되면요. 김용현, 노상원, 윤석열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삼겹살 거먹을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거기에 뭐 지기현이 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심우정이 꼈을 수 있고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사태는 심우정과 지기현의 콜라보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특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까지 임명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만료가 26일이에요. 김용현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10일이나 남았는데 굳이 지금 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려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건을 거는 게 낫다라는 토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선의 노력을 더 했던가요? 그동안의 지기현 재판부는 김용현 사건과 기타 내란 공범들에 관해서 재판을 모두 다 비공개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혐의가 나왔는지 밝혀졌는지 어떤 증언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밀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공개를 하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벌써 6개월 동안 아무런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란범을 풀어주냐. 이렇게 되면 다른 내란 공범들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쭉쭉쭉 나올 내란 공범들.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불구속 재판하겠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선례를 줬기 때문에. 김용현 같은 이 막대한 범죄자도 보석을 풀어준 상황에 다른 내란 공범도 나는 이거보다 혐의가 얕은데 나도 불구속 해줘야지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선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요. 검찰과 지기현이 일부러 해태했다. 업무를 해태하고 일부러 무능력함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우정과 윤석열이 또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잖아요. 같은 아파트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둘이 뭐 같은 식당 들어갔다는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구속 기간이라든가 보석 제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관할권을 둬서 내란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수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내란을 저지른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런 제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예 안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건 수사부터 재판까지도 특검을 만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한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주는 바람에 윤석열이도 이런 짓을 했다. 만약에 사면이 안 되고 저자들에 대해서 형이 제대로 집행이 됐다라면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내란이지만 저는 차제도 이 형사 절차 자체도 좀 별도로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내란범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놓은 인권보장 제도들을 저런 자들이 다 보장을 받고 있어요. 이건 다른 제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란 우두머리인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바로 직위원 심우정 작품 아닙니까? 직위원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구속 취소시키고, 그 당연히 재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이가 묵살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윤석열이가 내란 우두머리인데 저렇게 활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립시다. 특검이 이제 시작을 하면 곧바로 또 구속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을 돌아다니게 합니까? 김용현, 노상원, 윤석열, 이게 나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요. 지금 또 어떤 사실이 하나 새로 밝혀졌냐면, 명태균이 그 상황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 심우정이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비화폰으로 윤석열하고 명태균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세은 대변인? 당연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검찰총장이 비화폰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윤석열 정권이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검찰총장이 떳떳한 전화였으면 굳이 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죠? 그리고 이 통화가 보통 2번 정도 되는데 저렇게 긴 통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우정 말로는 김주현 수석이랑도 그때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까지 통화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가장 그 법 쪽에 있는 그 민정수석이랑 통화할 이유가 검찰총장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안부 전화했다고 하면 안부 전화는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선배님 잘 계십니다 하면 되지. 비화폰으로 안부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을 시작되었던 불법 비상계엄이 저는 이런 심우정과 명태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뭔가 연관 관계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발표를 했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 명태균 수사 관련된 보고서가 11월 7일인가 이미 다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다는 게 지금 전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명태균 관련된 게 너무나도 불법으로 비리들이 많았던 걸 대통령실도 알고 심우정도 알고 명태균도 그걸 갖고 이용했고라는 것이고, 저 때가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뭐 탄핵 운운할 때요, 또 심지어 저 때가.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수상한 게 있죠. 맞추다 보면은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내 특검에서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 특검해야죠. 네, 정확히 윤석열은 아니고요. 아직 윤석열이라고 지명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김주현하고 저 심우정이 통화를 했는데, 심우정이 해명을 했어요. 검찰 정책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검찰총장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왜 통화를 합니까? 그것도요. 오전 8시 50분에 12분 32초 통화하고, 또 그 다음날 오후 2시 2분에 11분 36초를 통화를 해요. 최지봉 교수님. 네. 비화폰으로 두 사람이 10분 넘게 통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왜 비화폰을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숨기지 않으려면 비화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인사처 전화인데 비화폰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임세은 대변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보세요. 일자별로 나온 걸 보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에 통화를 했고, 그때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창원지검이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공직선거 위반 및 내사 종결 발표를 한 날이에요. 그리고 국회 행안위에선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죄 의결된 시점이고요. 이와 관련된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누구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11일 날 오후 2시 2분에 또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혜경 씨를 대검찰청 국정감사직으로 채택을 했고 윤석열 부부가 동남아 3개국 순방 뒤 귀국한 날이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7일이에요. 17일 날 중앙지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를 발표한 날이에요. 이게 만약에 11일 날 하고 6일 만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뭐 김건희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밀어붙였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11일 날 통화나 11일 날 통화가 김건희 건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통화가 아니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거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일과 11일 날 통화가 17일 날과 연결됐다고 보는 건 충분히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윤석열 관련된 김건희 관련된 여러 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과 민정수석이 긴밀하게 소통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번 특검에 심우정 관련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일단 심우정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그 관련 사건들은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요. 명태균 건도 당연히 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민정수석이 왜 검찰 정책과 관련된 부분, 행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게다가 비하폰을 써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애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화통화 10분 이상 하는 게 그렇게 업무와 관련돼서는요. 쉬운 일 아닙니다. 10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통화를 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만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업무이기 때문에 비하폰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난 역대 정부에서 비하폰을 지급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애초에 비하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요즘에 연인끼리도 10분 이상 안 할걸요? 보통 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하고 전화로는 요새 잘 안 하죠. 부부끼리도 2분 이상 통화하기 힘듭니다.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부부끼리면 특히 네, 더 짧게 끝나죠. 네.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고 이제부터 이제 준비 기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 구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사무실이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도 없고 두 번째로는 안보상의 여러 가지 노출이 될까봐 예를 들어 보안 문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군사 비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해소돼야 되는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비용이라 하더라고요.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로 너무 많은 예산이 측정돼 버리면 실제로 수사에 쓰는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혜병 특검은 그나마 좀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습니다. 담당했던 특검이 누구죠? 이명현. 예, 이명현 특검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조사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다른 특검에 비해서 훨씬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그 사건 자체를 이제 그 대리를 하고 있는 김정인 변호사를 만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이 경로했다라는 게 이번 그 최희병 사건을 덮게 된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당시에 통화 내역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었는지는 밝혀진 게 아닌데 윤석열 집무실에서 일반 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렇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만약에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왜 당에 정해져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발표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하루 만에 뒤집혔는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관계들은 많은 부분이 다 박정원 특히 대령이 그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수사를 해놨었고 지금 말씀드린 정황을 포함해서 다른 정도도 조사가 돼 있고 또 이제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경찰이 넘겨야 걸 다시 찾아오는 과정 같은 것들이 다
그때그때 기록들이 남아있고 서류조사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 정도,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하는 윤석열과의 연관점만 찾으면 되는 정도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특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만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 특검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이제 그 사법 그 부실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했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또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공범격들이 다 판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정도 남아있지 새로 막 파헤쳐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3대 특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밝혀낸다는 차원도 있지만 이번 3대 특검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특검 그 임명하는 과정이 참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추천을 하고 하루쯤은 걸리겠지 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임명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검도 절묘했죠. 한 명은 검사 출신, 또 한 명은 판사 출신, 또 한 명은 군 검찰 출신 이렇게 딱 하고 조국혁신당 1명, 민주당 2명 이렇게 조건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절묘하게 선발할 수도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최지봉 교수님, 네. 그 이번 특검들을 보면 구성도 구성이지만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들 그 감사원 원장 대행을 했었죠 그때.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리라든지 윤석열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도 잘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윤석열의 문제점들을 기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내란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구조들을 구조적으로 찾아내는데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양지열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끝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해보고 돈만 냈던 전주에 대해서 전주라고 그러죠. 전주도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건희만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 내용만 가져와서 연결고리만 찾아내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큰 어려움이 있는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검찰 출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그 최해병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미 그 사건의 걸개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조언을 좀 여러 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김정민 변호사하고 AI 변호사 있잖아요. 김경호 변호사. 이 두 분이 조언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군에 같이 근무하는 경력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 다 거의 모든 얼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걸 보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연관해서 사전 지식이 많은 분들이나 들어가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김건희 특검 민중기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실에 추천하면 근데 특검보도 대통령이 임명하나 보죠? 예, 일단 특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보만 해도 차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특검보도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자기 뭐 그 일을 했던 분들도 있고 이번 특검들 3명이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잠깐 언급을 하신 것처럼 검찰이든 법원이든 저도 이제 법조계 에서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개별 사건들이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이게 벌어졌느냐를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 원래 이제 법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딱 그 사건 하나만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3명의 특검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 주변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고,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감사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너무나 잘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특검보를 선발하는 부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취지와 잘 맞는 분들, 선발을 잘 맞출 수 있는 분들, 저분들이 또 가장 실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특검보도 추천이 된다. 예. 그나저나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됐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엄 다음 날 4인방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이제 심우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아마 심우정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냐 싶어지고 지기현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도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나 수상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법원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정말 많은 누가 봐도 정말 황당한 말이 안 되잖아요. 저질렀었고 그리고 뭐 참 국민적으로 참 이 법원의 판사가 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잘 법원에서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뭐 누구랑 뭐 비하폰을 하다못해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 같은 경우는 황당하게도 내란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김지현 전 민정수석과 비하폰을 지급받아서 통화를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법원에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연결고리가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의혹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법부를 수사하는 건 저희가 뭐 법원을 뭐 존중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법조계 자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이심전심으로 뭔가 문제가 벌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직접 수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네요. 김용현 보석 허가 대단히 유감 재판부 규탄한다. 아니 임세현 대변인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준다면 몰라도 내란 주요 종사자를 보석으로 굳이 풀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기현이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료가 1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충분히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등등에서 압박하거나 다른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10일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내란 관련된 공범에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 일단 비하폰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하폰을 왜 굳이 주죠? 이 비하폰 매우 한정적인 인원에 대해서 국가 안보의 기밀 상황과 관련한 통화를 할 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명확하게 있는데 김건희도 비하폰 있죠. 심우정도 비하폰 있죠. 김용현도 비하폰 있죠. 심지어 노상원 같은 사람도 비하폰이 있는데 이건 계엄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하폰 지급 대상을 확인한 후에 그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전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된다. 여기 심우정이 절대로 자유롭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기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내란과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부적절한 만남을 했던 건 맞잖아요. 거기서 술을 먹든 안 먹었든 여성 적개건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관련자들이 심지어 법조계 관련된 후배 아니면 동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판사가 그런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만남인 거잖아요. 거기서 술을 안 먹고 사진만 찍고 왔다 하더라도 밥은 먹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재판에서 회피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저 이 부분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조의대까지도 어떤 연결이 있냐까지 우린 쭉 갈 수 있다. 조의대도 챙겨야죠.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돼요. 모모님이요. 요즘 백운기 앵커님 싱글벙글 크크크 정권 바꾸기 전에는 혈압에 쓰러지실까 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무튼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요즘 좋았는데 또 지기현이 보니까 또 다시 혈압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아니 책임먹을 수 있네. 지기현 이놈 어떻게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내놓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난번 그 사진 관련해서 수사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저는 공개하고 아니면
공개가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라도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임세현 대변인 말처럼 부적절한 뭐 만남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청탁이 있었다거나 하거나 이런 뭐 만약에요. 후배라고는데 변호사들이나 사건 관련된 사람 만났으면 그건 명백하게 불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진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고 제보를 더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로는 직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법의 테두리에 숨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그냥 유야무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사진은 분명히 공개가 됐고 본인은 뭐 해명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뭐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리고 장애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해명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보자들을 더 찾아야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사진 만약 갖고 있으면 더 공개하고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수사기관에 제출해서라도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서 처벌받도록 만들어야죠. 그럼 계속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검찰도 이런 부분에서 기피 신청도 좀 하고 이런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이은주님. 근데 비화폰 요금은 누가 내나요? 아, 당연히 국민 세금이죠. 뭐 이게 궁금하세요? 이자들이 뭐 비화폰 뭐 다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비화폰 요금 나라 세금으로 내고 또 SK나 뭐 이런 데서 또 삥 들어가고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비화폰 요금은 어디서 이것도 다 통신사로 연결되겠죠? 네, 연결이 되는데 그건 되게 한정된 지금 한정됐다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전에는 한정된 전화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국가 세금 경호처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 참. 아, 그나저나 참 특검이 좀 본격적으로 빨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면 국민들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놀라고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놀라고 7070이 그거야 하고 놀라고 최진봉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울 것 같습니까? 놀라울 거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김건희 건 관련해서는 놀라운 일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주가 조작은 뭐 상수고요. 그거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관저 있었잖아요. 관저 공사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건진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도요. 우리는 지금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진이라는 사람이 뭔 성배 씨죠. 그분 전성배. 이 사람이 김건희나 윤석열 등이 없고 했던 엄청난 일들 그 과정에 김건희나 윤석열이 받았던 혜택들 이런 부분들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통일교 문제만 드러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옛날에 그 필리핀에 무슨 이말다인가 있었잖아요. 구두 엄청나게 갖고 있었다. 이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비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님은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특검이 3개로 출발을 하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3개로 출발하는데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만나듯이 나중에는 이 특검이 쫙 모여서 윤석열, 김건희라는 바다로 만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이런 범죄 사실 하나가 어떤 한 특정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지만 실제로 모이다 보면 윤석열, 김건희 특히나 저는 김건희 일가로 다 모일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인천 세관 관련된 문제도 너무 드러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마약이 그렇게 다수가 무슨 나무 도마 안에 들어가서 오고 사람 몸에 그렇게 몇백 킬로 붙여서 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게. 근데 희한하게 또 우연의 일치로 김건희 씨의 남자 형제 중 한 명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연관은 없을까? 근데 우리는 과연 설마 하겠죠. 말이 돼? 근데 그동안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쭉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김건희 일가의 문제들이 얼마나 더 크게 나올 것인가 그게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다가 윤석열 바다일지 김건희 바다일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김건희 바다가 더 클 것 같은데. 김건희가 태평양이고 윤석열이 대서양 아닐까 싶어요. 태평양 안에 이렇게 있는 하와이 섬 정도 되겠죠. 윤석열은.
양재열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10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냥 김건희의 것이고요. 김건희의 바다에 그냥 바닷가 한 곳에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윤석열은 치워놓고 너는 거기서만 놀아 이랬을 것 같은 정도인 거고, 사실 조금 전에 얘기를 잘 꺼내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특검 수준이에요. 인천세관에서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왜냐하면 처음 이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했던 백혜련 경정 같은 경우 최근에 폭로를 좀 지난주에 잇따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알려진 것보다 규모도 300kg대로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300kg대면요. 전 국민이 천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동시 투약이 가능할 정도의 양이라고. 1000만 명이요. 서울 시민 다 먹을 수 있네요. 말도 안 되는 분량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세관에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스란히도 검찰이 풀어줬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다라는 것조차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고, 처음에는 검찰에서도 이 영등포경찰 수사팀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검찰의 수사팀이 와야 돼서 곳곳으로 또 검사들이 다 쫓겨나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구대로 지금 발령이 나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영등포경찰서에 처음에는 그 경찰 수뇌부 쪽에서 연락이 왔었고, 경찰 수뇌부에서 연락이 왔던 그 사람은 또 희한하게 그 김건희가 연관돼 있는 이른바 BP 패밀리에서 우리도 경찰에 지금 총경급 하나 저 경찰 쪽에 사람 하나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언급됐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김건희랑 연결이 돼요. 결국에 검찰은 누구예요? 윤석열랑 연결이 되는데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윤석열보다 오히려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진다? 여기서도 왜 김건희가 나오냐? 아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왜 특검이냐고 했냐면, 최혜병 사건 때랑 똑같아 보이는 그 구조가, 이거를 제대로 파헤치려고 했던 박정원 대령은 인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었고, 지금 실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드러냈던 백혜련 경정도 인사 좌천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직들이 관여가 돼 있었고, 청와대가 대통령실에 직접 연결해서 이 수사를 막았었고,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공통점이 바로 김건희라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백혜련 경정 한번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완식님 준엄하게 꾸짖으셨네요. 바다를 욕보이지 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특검이 이제 준비 기일 끝나면 곧바로 시작할 텐데, 특검이 앞으로 쏟아낼 뉴스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마 그거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참 할 일이 많지요. 새로운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새로 원내 부대표가 된 김기표 의원 만나볼 텐데요. 김병기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바쁜 일이 많죠. 지난주 목요일 날 통화했을 때 원내대표 되면 꼭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만나서 한번 자세하게 운영 방향을 들어볼 텐데, 지금 원내대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대표도 곧 선출하죠. 대표는 전당대회로 선출합니까? 예, 그러니까 딱 대표만 하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대표만 뽑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체 전당대회는 아니고요. 예. 먼저 김병기 새로 원내대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의원총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적기입니다. 내란 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네. 마치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수락 연설이 아니고 지지 호소하는 연설 같이. 아니, 목소리도 힘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개혁 반드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혁의 적기라고 얘기했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저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입법부가 또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법을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검찰의 비리도 나오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입법부가 명확하게 검찰개혁 완성해 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요. 이제는 동력이 떨어져요.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가 가장 적기다. 김병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저는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리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기소를 해대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재판받게 만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그게 대통령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기위해서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일에 우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거기에 아마 이제 모든 힘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인물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사실 이제 임세현 대변인님, 김병기 원내대표의 역할, 전략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야당일 때는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통과하는 데도 거부권 때문에 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곧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책임감이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이 또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부터 김병기 의원 많이 신뢰했다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에서 인사 관련 담당을 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협치라는 이름을 통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렇게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매우 출중하다라는 게 이제 당 내외의 평가고요. 특히나 이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입법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정부와 결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잘 논의하는 그런 열린 관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일단 결단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입니다. 잘 해내실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종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위해서 거침없이 전진하겠다.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이 불침이 잠을 안 자는 불침이라고 하면 양절 변호사님 그 대통령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거 너무들 과로를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주 걱정하면서도 한편 되게 반갑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지난 6개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2월 3일 이후 6월 3일까지 국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시달려가면서 12월 3일 이후로부터 그리고 저 모습이 정말 걱정되면서도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실과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정법을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든가 그 외에 또 언론 개혁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필요하지만 또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일에 굉장히 주력을 하시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진하는 부분들 뭐 법 개정보다도 일단은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국무위원회 인선보다도 어찌 보면요. 장관들 바꾸는 일보다도 기존의 장관들을 데리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심지어 지금 오늘 지대본 가면서도 통역관들조차도 윤석열 통역했던 사람들 고스란히 데려갔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장마 시작됐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 다 챙기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어찌 보면 험한 일 그러니까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다수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아마도 원내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번에 처음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처음으로 권리당원들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권리당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김병기 의원을 적합하다라고 아마 이 좀 추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박승만 님도 권리당원이신가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보검이 내재된 듯, 즉
외유 내강형 군자 같습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는데 이번에 권리당원들이 20%인가? 네, 20%가 투표했고 실제로 표수로 따지면은 약 그 의원들 표로 따지면 34명 정도 투표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이 일단 실제로 보면요, 약간 위압감이 딱 들어요. 일단 덩치가 딱 좋으시니까 예를 들어 야당 의원들이랑 뭐 대화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도 이렇게 딱 인상 쓰시거나 이러면 되게 약간 내가 저분의 말을 좀 잘 들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도. 그러면 이제 당 대표는 언제 선출합니까? 당 대표는 아직은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지금 곧 뭐 저는 공지받은 바가 없는데 머지 않아서. 네. 지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두 분 정도인데 또 누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정청래 의원만 공식적으로는 출마하시겠다고 이제 기자회견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아직은 얘기 안 했어요? 넌지시만 이야기를 했어요. 넌지시. 예, 넌지시만.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이 선점을 했네요. 네.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할 거다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 때도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호남 지역에 많이 막 그 얼굴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5.18 묘역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호남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당대표를 하려면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게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 아마 호남을 집중적으로 대선 때도 호남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많이 다녔고요. 이번에도 이제 호남을 또 방문하고 이랬는데 저는 누구든 민주당의 자산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벌써부터 약간 좀 우려되는 것은 서로 좀 신경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선의 경쟁을 하고 누가 되든 아직까지는 뭐 정청래 의원만 출사표를 던졌지만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너무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의 경쟁에서 두 분 다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만약에 두 분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두 분 다 누가 되든 대표 역할을 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응원해주고 축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의원이 선점을 한 것은 이제 먼저 분위기를 좀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또 지지자도 많이 알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먼저 빨리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전이니까 정청래 의원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이 곧 정청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동안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정청래 당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이재명 대통령이도 실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뭐 좀 여당이라고 해서 과거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는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도 따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본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여의도에는 크게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에 어찌 보면 안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 스스로가 내가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두 분이 또 뜻이 잘 통한다고 한다라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맡는 것도 뭐 선수도 그렇었고 그다음에 대중적 인지도도 그렇고 당내에 또 정치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 통과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율하는 능력이 또 탁월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적절한 뭐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분이 또 경쟁을 한다라면 거기서 또 그 부분도 이제 당원들에게 또 어찌 보면 이제 기회를 줘야겠지만 뭐 이대로라면 저는 정청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캬님 아이디가 캬입니다. 캬.
입이 좀 거칠죠. 그것만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당 대표도 임기가 있죠. 네, 1년인가? 2년. 2년이나 돼요? 네, 2년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저희가 보궐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당 대표도. 그러면 그 자녀 임기만 합니까? 아마도 자녀 임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조금 당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궐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녀 임기만 하면 두 분 다 사실은 또 지방선거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자산들이시잖아요. 뭐 어디라고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자녀 임기만 하고 또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셈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이렇게 서로 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안 하는데 지지하는 분들이 막 이제 서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각자 응원한 분들을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표 의원 오시면 원내 부대표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자 민주당원들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예를 들어 박찬대 의원이 아직은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나오시게 되면 또 머리 아프실 겁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행복한 고민이죠. 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원내 대표 이렇게 끌고 나갈 진짜 대한민국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저는 아까 그 불침 항공모함 할 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대통령이 퍼져 자면 국민들이 잠 못 자고 대통령이 잠 못 자면 국민은 편히 잔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그 먼 길을 1박 3일로 갔다 온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쉼도 없이 달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게 달까요? 하여튼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삶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자다. 위임받은 자다.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국무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그 힘을 좀 보여줘야지요. 오늘 2부에서 민주당 새로 원내 부대표 임명되신 김기표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현 대변인님, 양재열 변호사님 힘찬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